제3부 초안전쟁과 천하의 향방, 제1권 패왕과 패공의 격돌, 제1장 패왕 항우의 그림자와 권력과 사랑 사이. 제3부의 주요 인물. 장량 유방의 책사로 지략과 계책에 뛰어난 전략가다. 어릴 적 진시황 암살을 시도하고 실패한 후 유방에게 귀의하여 홍문의 연회에서 유방을 구하는 계책을 내놓았다. 이후 전쟁 내내 유방의 곁에서 중요한 정치적 외교적 전략을 세웠으며 천하통일의 그림을 그렸다. 장량은 유방의 승리를 설계한 지성의 상징이다. 한신, 한나라의 최고 명장으로 전략 전술에 있어 천재적 재능을 지녔다. 유방에게 등용되어 초나라, 위나라, 제나라 등을 속전속결로 제압하며 천하통일의 주역이 된다. 그러나 권세를 두려워한 유방과 여후에 의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그의 일생은 영웅의 비극을 대표한다. 소하, 유방의 가장 중요한 내정 관료다. 행정과 군수 물자 관리에 능하며 유방이 전장에 있을 때 한나라를 안정적으로 지켰다. 한신을 극적으로 등용한 인물이기도 하며 그의 실무 능력은 유방의 군사 승리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 번쾌, 유방의 충직한 무장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다. 용맹하며 직설적이고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로 홍문의 연회에서는 항우 앞에서 유방을 옹호하며 두려움 없이 행동했다. 그의 충성과 용기는 유방에게 큰 신뢰를 받았다. 진평, 유방의 책사로 반간계에 능했다. 항우 진영을 분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유방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계책은 초안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핵심이었다. 초패왕 항우. 항우는 자연과 많은 백성들을 죽여버린 뒤에 대군을 거느리고 함양에 당당히 입성하였다. 항우에 앞서 유방이 함양을 먼저 점령했지만 유방은 항우의 후환이 두려워 일부러 패상으로 옮겨갔고 항우는 마치 자기가 함양을 처음 점령한 듯이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이 관중왕이 되기 위해서였다. 항우가 함양에 입성하여 진나라의 궁전들을 두루 돌아보니 아방궁을 비롯하여 모든 궁전들이 눈부시도록 호화로웠다. 아, 진왕이 이 같은 부귀를 남겨둔 채 멸망해버렸으니 그들은 죽기가 얼마나 억울했을꼬. 항우는 호화찬란한 궁전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하고 있었다. 범증이 그 말을 듣고 항우에게 아랜다. 진왕이 나라를 망친 것은 부귀에 눈이 어두워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충신들의 간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오래 유지해 가려면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충신들의 간언을 소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항우는 그 말에는 입을 다문 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윽고 본영으로 돌아오자 항우는 범증에게 의견을 묻는다. 나는 함양을 점령하고 진나라의 옥새도 손에 넣었소. 허니 이제는 정식으로 관중왕에 즉위했으면 싶은데 군사의 생각은 어떠시오? 범증이 대답한다. 주공께서 관중왕에 즉위하시려면 팽성에 계신 회왕의 조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하니 팽성으로 사신을 보내 조명을 받아 오도록 하시옵고 그동안에 애쓴 모든 대장들에게 논공행상을 하여 전공에 따라 응당의 성과를 하사하시도록 하시옵소서. 논공행상을 베푸는 것은 급한 일은 아니니 회왕에게 사신부터 보내기로 합시다. 항우는 관중왕이 빨리 되고 싶어 숙부인 항백을 팽성으로 보내 회왕의 조명을 받아오게 하였다. 그런데 회왕은 항백을 만나자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항우 장군과 유방 장군이 출병할 때 나는 두 분에게 함양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에게 관중왕을 임명하겠소 하고 언약했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요. 그리고 함양을 먼저 점령한 사람은 항우 장군이 아니라 유방 장군임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이요. 그런데 내가 어찌 지난날의 약속을 어기고 항우 장군을 관중왕에 임명할 수 있겠소? 그것은 무리한 요구요. 그러자 항백은 다시금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항우 장군은 전공이 지대했을 뿐만 아니라 덕망이 매우 높사옵니다. 게다가 유방 장군은 성품이 나약하여 왕의 중책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부디 항우 장군에게 관중왕의 조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항백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회왕은 정색을 하며 항백을 꾸짖는다. 장군은 무슨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오. 인구는 신의를 어겨서는 안 되는 법이오. 나는 지난날 두 장군에게 분명히 언약한 바가 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무시하고 항우 장군에게 관중왕을 제수하라는 말이오. 그런 얘기는 2번 다시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빨리 돌아가서 항우 장군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주시오. 회왕의 결심은 확고부동하였다. 항백이 면목 없이 돌아와 항우에게 사실대로 고하니 항우가 진노하며 펄펄 뛴다. 회왕이라는 자는 우리 가문에서 받들어 모신 왕이 아닌가? 그런데도 진나라를 정벌하는데 제까짓게 무슨 공로가 있다고 관중왕의 자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게야. 그자가 그렇게 나온다면 할 수 없이 내가 길이를 택해서 내 맘대로 왕위에 오르기로 하리라. 항우의 권세가 커지고 나니 이제는 초회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투였다. 큰일 났구나. 초나라의 중심 인물인 초회왕을 무시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될 것인가? 범증은 한숨을 쉬면서 항우에게 강력하게 간한다. 초회왕은 어디까지나 초나라의 대왕이시옵니다. 그 어른을 무시하고 법통을 유린하면 나라가 파괴되오니 그 점을 각별히 삼가하셔야 합니다. 항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언사가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알겠소이다. 아무리 그렇기로 관중왕 자리를 유방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주공께서 관중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은 소신도 동감이옵니다. 그러나 주공께서 관중왕으로 즉위하시려면 회왕의 격을 한층 더 높여서 제위의 존칭으로 부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의 법통이 세워지지 않사옵니다. 내가 관중왕이 되는데 그런 법통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려. 그렇다면 나의 칭호는 뭐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소이까? 범증이 다시 대답한다. 왕의 존칭은 역사를 고려해 제정하는 것이 순리이고 경솔하게 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옵니다. 다행히 역사의 밝은 장량이 지금 우리에게 머물러 있사오니 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가 좋은 이름을 제시해주면 그대로 사용할 것이로되 만약 나쁜 이름을 고르게 되면 우리에게 반심을 품고 있는 증거이므로 그때에는 장량을 죽여 없앨 구실이 되옵니다. 범증은 장량이라는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고깝게 여겨지어 그런 수법으로라도 장량을 죽여 없앨 생각이었던 것이었다. 항우는 범증의 말대로 장량을 불러다가 이렇게 부탁하였다. 나는 이제부터 관중왕에 즉위할 생각인데 칭호를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려. 자방은 역사에 밝으시니 역대 제왕들의 존호를 참작하여 나에게 좋은 칭호를 하나 지어주기 바라오. 장량은 뜻밖의 부탁에 대뜸 의아심이 솟아올랐다. 범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무슨 이유로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인가? 장량은 그런 의심이 솟아올라서 역사는 저보다도 연륜이 깊으신 범증 군사께서 더 밝으신데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어찌하여 저에게 부탁하시옵니까? 하고 넌주시 항우의 대답을 떠보았다. 그러자 항우가 대답한다. 범증 군사는 역사는 자신이 없는지 이 문제는 자방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장량은 그 말을 듣고 범증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범증이 어떻게 해서라도 트집거리를 만들어 나를 죽이려고 존호를 제정하게 하라고 한 것이 분명한 게로다. 그렇다면 나는 책 잡힐 대답은 해서는 안 되겠군. 내심으로 이렇게 결심한 장량은 항우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군으로 사망 오제가 계셨습니다. 사망이란 하늘에서 내려오신 제왕을 부르는 존호였사옵고 오제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천하를 덕으로 다스린 임금님들을 부르는 존호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우 장군께서는 마땅히 제호로 부르셔야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그러나 많은 백성과 병사들을 죽인 자기가 감히 제왕이라고 자칭하기에는 양심에 꺼려서 굳이 제호를 쓰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칭호는 생각나는 것이 없으시오? 하고 물었다. 장량이 다시 대답한다. 오제 이후에는 사망이라는 성왕들이 계셨습니다. 은나라의 주왕과 하나라의 우왕, 주나라의 무왕이 모두 그런 성군이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인의를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려 나가셨습니다. 항우 장군께서는 그들의 성덕을 본받아 왕호를 쓰셔도 무방하실 것이옵니다. 장량은 범증에게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항우를 무작정 추켜 세워주었다. 항우는 그럴수록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에게도 양심이 있는지라
수많은 생명들을 죽인 주제에 자기 자신을 성군이라 자칭하기에는 마음이 꺼려서 사망 이후에는 왕들을 뭐라고 불렀소? 하고 물었다. 장량이 다시 대답하는데 왕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천하를 지배해 온 사람들 중에는 오패라고 불리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나라의 환공과 송나라의 양공, 진나라의 목공,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공 같은 분들이 모두 그런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자신을 왕이라고 자칭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을 위해 폭정을 물리치고 위험을 천하에 떨쳤던 분들이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 5분을 오패라고 칭송해 오고 있는 것이옵니다. 지금 항우 장군께서는 그 위세를 천하에 떨치고 있사오니 장군께서는 패자의 왕자를 덧붙여 패왕이라고 부르게 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패왕, 패왕. 그렇다면 나의 출신인 초나라를 덧붙여 초패왕이라고 부르게 하면 되겠군. 초패왕, 초패왕. 그것 참. 항우는 패왕이라는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기뻐하며 말했다. 단순히 왕이라는 칭호는 너무 많이 쓰여서 그런지 낡은 냄새가 풍기지만 자방이 말씀하신 패왕이라는 칭호는 위엄도 있으려니와 싱싱한 맛이 풍겨서 너무도 조소이다. 나는 본시가 초나라 태생이니 그러면 나를 초패왕이라 부르고 초회왕은 한 계급을 높여서 초이제라고 부르게 하겠소. 좋은 칭호를 제정해 주셔서 매우 고맙소이다. 항우는 즉석에서 시종을 불러 초패왕이라는 자신의 칭호를 만천하에 알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범증이 그 소식을 듣고 항우에게 급히 달려와 간한다. 주공께서는 관중왕에 즉위하시더라도 패왕이라는 칭호를 쓰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항우는 범증의 반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반문한다. 나는 패왕이라는 칭호가 마음에 꼭 드는데 군사는 어째서 그 칭호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요? 범증이 대답한다. 정치에는 왕도가 있고 패도가 있는 법이옵니다. 왕도라 함은 인의로 다스려 나가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옵고 패도라 함은 인의를 무시하고 무력과 권모술수로 공리만을 도모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 왕의 칭호를 어찌 패왕이라고 부를 수 있으오리까? 장량은 주공을 욕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칭호를 권한 것이 분명하오니 그 자를 당장 처단해 버리셔야 하옵니다. 그러나 항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히려 범증을 나무란다. 군사는 모르는 소리를 그만하오. 패왕이라는 칭호는 내가 좋아서 결정한 것인데 장량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를 처벌하란 말이오. 또 내가 무력으로 천하를 잡은 것만은 사실인데 패왕이라고 부르기로 뭐가 나쁘다는 말이오. 항우는 범증의 충고를 일축해버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항우라고 하면 잊혀지지 않을 초패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왕도와 패도의 정치 철학을 이해할 리가 없는 항우에게는 패왕이라는 칭호가 기운차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이다. 항우의 금이환영. 항우는 초패왕에 즉위하고 나서부터는 범증을 매우 고깝게 여기며 장량의 말에만 귀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왕도를 함양이 아닌 다른 곳에 정하고 싶었다. 그 문제에 대해 범증이 의견을 냈다. 왕도는 반드시 요해지로 정해야 합니다. 이곳 함양은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침의 우려가 없는 유서 깊은 도읍지인데다가 땅도 비옥하여 물산이 풍부하옵고 또 다른 곳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은 백성들의 부역과 국력의 소모도 클 것이니 제고하셔야 하옵니다. 그러나 항우는 대뜸 고개를 가로 흔든다. 나는 함양을 도읍으로 정할 생각은 꿈에도 없소. 그러면 어디 생각해 두신 다른 곳이라도 있사옵니까? 나는 침주를 왕도로 정할 생각이요. 너무도 뜻밖의 대답에 모든 중신들이 한결같이 놀랐다. 침주라는 곳은 함양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벽지 후미진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범증도 깜짝 놀라며 되묻는다. 침주는 너무나도 낙후된 벽지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곳을 왕도로 삼으려고 하시옵니까? 항우가 대답한다. 함양은 진나라 땅이지만 침주는 초나라 땅이요. 초패왕인 내가 초나라 땅을 버리고 어찌 진나라 땅의 도읍을 정하겠소? 범증은 그 대답을 듣고 항우의 옹졸한 생각에 아연실색하였다. 그러나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어 다시 간한다. 물론 함양은 옛날에는 진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점령하신 지금에는 함양은 어엿한 초나라 땅이옵니다.
그러하니 함양을 도읍지로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몸이 귀하게 되어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볼품없는 일이요. 내가 지금처럼 귀한 몸이 되어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소. 그런 이유로 나는 고향으로 금이환양을 하려고 침주에 도읍을 하려는 것이요. 범증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통탄에 마지 않았다. 아, 이 사람은 대진제국을 정벌해 놓고 나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초나라뿐이로구나. 이런 무식하고 우매한 항우를 주공으로 받들고 천하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 내가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와서 항우를 배반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범증은 울분을 삼키며 항우에게 다시 물었다. 침주를 도읍지로 결정하시는 데 있어 대왕께서는 혹시 장량의 의견을 들어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범증이 느닷없이 장량의 얘기를 물어본 것은 혹시나 장량이 배후에서 항우를 부추겼나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항우는 이렇게 대답한다. 장량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도 역시 침주를 새로운 도읍지로 정하는 데 대해서 대찬성 합디다. 에?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사람은 누구나 부귀해지면 금이 환향하는 본능이 발동하는 법이니까 나의 도읍지로서는 침주가 좋겠다는 거였소. 범증은 그 대답을 듣고 침통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장량이 뒤에 숨어서 항우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범증은 정색을 하고 다시 말한다. 대왕 전하, 장량이라는 자는 유방을 위해 대왕을 망하도록 꾸며가고 있는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자를 살려두었다가는 커다란 화를 입게 되실 것이니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 그 자를 죽여버리셔야만 하옵니다. 범증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항우는 크게 노하며 범증을 호되게 꾸짖는다. 군사는 어찌하여 사사건건 자방을 헐뜯기만 하오. 내가 자방을 가까이 한다고 투기를 하시는 게요? 사내 대장부는 투기를 해서는 못 쓰는 법이요. 범증은 항우의 말을 듣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굳게 다문 채 항우의 앞을 물러나오고 말았다. 항우는 도읍을 침주로 옮겨오자 대왕으로서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모든 장수들에게 논공행상을 성대하게 베풀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초패왕 항우는 범증을 불러 상의한다. 모든 장수들에게 상금을 주려면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겠소? 범증이 대답한다. 함양에 있는 진나라 창고에는 많은 금은 보화가 있을 것이오니 사람을 보내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함양으로 사람을 보내 금은 보화를 모조리 침주로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항우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함양에 가보았사오나 진나라의 창고는 모두가 텅텅 비어 있었사옵니다. 실상인즉 전쟁에 승리하고 나자 항우의 부하들은 진나라 창고로 달려가 보물들을 죄다 훔쳐갔건만 항우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기에 항우는 크게 놀라며 범증을 불러 묻는다. 진나라 창고에는 금은 보화라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질 않더라던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오? 범증에게는 금은 보화가 없어진 일 따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금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은들 유방에게 천하를 빼앗겨버리는 날이면 보물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기에 범증은 이 기회에 보물이 없어진 죄를 유방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죽여버릴 계획을 또다시 세웠다. 그리하여 항우에게 말한다. 진나라의 보물들이 깡그리 없어졌다면 그것은 패공이 가져갔음이 분명합니다. 패공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그 보물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는 패공을 불러다가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 패공을 곧 불러오도록 하오. 만약 패공이 나도 모르게 보물을 맘대로 처분했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오. 항우는 크게 노하며 유방에게 호출장을 보냈다. 장량이 그 사실을 알고 비밀리에 사람을 먼저 보내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다. 항왕이 패공을 부른 것은 진나라 창고에 있던 보물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패공은 호출장을 받으시는 대로 항왕을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묻거든 그 일은 장량이 잘 알고 있다고만 대답하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장량의 사전 통고를 받아보고 호출장을 받는 즉시 마음 놓고 항우를 찾아왔다. 항우는 유방을 만나자 대뜸 큰 소리로 따지듯이 물었다. 함양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내가 아니고 패공이었소. 진나라 창고에 가득 차 있던 금은 보화가 모두 없어졌다고 하니 패공은 그 물건들을 어디다 갖다 두었소? 만약 그 물건들의 소재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패공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오. 유방은 머리를 수구려 보이며 대답한다. 저는 군무가 다망했던 관계로 보물 따위는 장량에게 점검해 보도록 일렀습니다. 마침 장량이 이곳에 체류하고 있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시도록 하시옵소서.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즉석에서 장량을 불러 따져 묻는다. 자방은 진나라 보물의 소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는 나에게 이런 반구의 말도 없었소. 그러자 장량이 대답한다. 진나라 보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물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씀도 여쭙지 않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러면 그 보물들이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해보오. 장량은 진나라 보물들에 관해 항우에게 이렇게 설명하였다. 진나라에서는 일찍이 효왕과 소왕 때부터 보물을 모으기 시작하여 시황제의 시대에 와서는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시황제는 여산에 자기 자신의 거대한 재능을 축조하는데 많은 재화를 소비하였고 그가 죽은 뒤에는 나머지 보물들을 모두 부장품으로 무덤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적이 실망하였다. 아니 아무리 그렇기로 그 엄청난 보물들을 설마 송두리째 무덤 속에 넣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오. 상당수 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 있단 말이오? 장량이 다시 대답한다. 대왕께서 물으신 대로 시황제의 부장품을 파묻고 나서도 보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세 황제의 생활이 워낙 사치스럽기 짝이 없어서 그 역시 많은 보물들을 아낌없이 탕진해버렸고 그가 죽은 뒤에도 많은 보물들을 역시 부장품으로 무덤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나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지금에야 무슨 보물이 남아있어오리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보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오? 지상에 남아있는 보물은 거의 없사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므로 만약 대왕께서 보물이 기어이 필요하신다면 무덤을 파헤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보물을 고스란히 손에 넣으실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서 범증을 불러 말한다. 진나라의 보물들이 모두 시황제의 무덤 속에 들어있다고 하니 무덤을 파헤치고 그 보물들을 꺼내어 모든 장수들의 농공 행상 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소? 범증은 그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였다. 제왕의 능을 파헤친다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자고로 부장품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애용하던 물건을 무덤 속에 함께 파묻는 것을 말하는 것이온데 시황제의 무덤 속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들어있다고 무덤까지 파헤치려 하시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장량이 웃으며 범증에게 말한다. 군사는 실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시황제의 무덤으로 말하면 둘레가 80리나 되고 높이가 50척이 넘는 거대한 무덤이라오. 규모가 어떻게나 큰지 무덤 속에는 주옥으로 북두칠성과 은하수도 꾸며져 있고 보석으로 지하 궁전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하오. 그러하니 무덤을 파헤치기만 하면 갖은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한 일이오. 항우는 장량의 말을 듣고 시황제의 무덤을 기어이 파헤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범증에게 명한다. 속히 병사들을 동원하여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쳐 보물들을 수거하시오. 범증은 기가 막혔다. 누구의 무덤임을 막론하고 물은 무덤이란 함부로 파헤쳐서는 안 될 신성한 것이 아닌가. 하물며 여염 사람의 무덤도 아닌 제왕의 무덤임에 있어서이랴. 물론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면 무덤 속에서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범증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보물에 눈이 어두워 제왕의 무덤을 파헤치면 백성들은 항우의 무지막지한 행실을 얼마나 저주할 것인가. 장량은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덤을 파헤치라고 항우를 부추기고 있으니 그것은 항우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항우는 장량의 그러한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범증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범증은 한숨을 쉬며 다시 간한다. 대왕 전하, 진시황이 비록 잔인 무도한 임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무덤은 신성 불가침한 제왕의 무덤입니다. 수하를 막론하고 그의 무덤을 함부로 파헤칠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이제 만약 그의 무덤을 파헤쳐 보물들을 꺼내 보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일을 얼마나 저주할 것이옵니까? 대왕은 이번에 새로 즉위하신 어른이시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인정을 베풀어 민심을 얻으셔야 하오니 진시황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만은 삼가하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나 일단 결심한 항우에게 그러한 간언이 먹혀 들어갈 리가 없었다. 항우가 범증을 나무란다. 군사는 내가 단순히 보물이 탐이 나서 무덤을 파헤치려는 줄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나의 뜻을 잘못 알고 하는 말이오. 진시황이란 자는 육국을 정벌하면서 수백만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였소. 게다가 소위 분석행유로 천하의 선비들까지 모조리 쓸어버렸소. 그래서 나는 비록 진나라를 멸망시켰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원한이 가셔지는 것은 아니오. 그래서 무덤 속에서 그의 시체를 꺼내어 부관 참시를 하려는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무덤을 파헤치도록 하시오. 말할 것도 없이 부관 참시는 이를 구실로 진시황의 무덤을 파헤치고 보물을 꺼내기 위한 수법이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매질을 한다는 것이 어찌 명분이 서는 일이 될 것인가. 범증은 하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혼자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고작 한다는 것이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란 말인가. 기어이 단행한 진시황 무덤 여산궁의 발굴. 다음 날 아침 범증은 항우를 찾아와 울면서 다시 말한다. 대왕 전하, 진시황의 무덤을 파헤치게 되면 백성들의 저주에 찬 원망을 막아낼 길이 없사옵니다. 그러니 무덤을 파헤치는 것만은 중지하시옵소서. 그래야만 대왕 전하의 전도가 양양하실 것이옵니다. 백발이 성성한 범증이 이렇게 간곡히 간하는 모습은 처량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항우는 그제서야 다시 생각되는 바가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군사가 이토록 반대하신다면 단념하기로 하지요. 하고 말했다. 패망한 제왕이라도 그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항우도 모르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어버린 듯이 보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항우가 종일 정무를 보고 저녁 무렵에 내전에 들어오니 사랑하는 아내 우미인이 보이지 않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아내인지라 항우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왕후가 어디 가셨느냐? 어디를 가셨는지 곧 찾아 모시겠사옵니다. 시녀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우미인을 찾았다. 그러나 우미인은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지 않으므로 항우는 매우 걱정이 되었다. 100년 가약을 맺은 그날부터 줄곧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던 아내가 아니었던가. 그러니 항우에게는 100만 대군보다도 소중한 것이 아내였다. 이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항우는 화가 치밀어 올라 시녀들에게 벼락 같은 호통을 질렀다. 이것들아! 왕후가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고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왕후가 어디 가셨는지 당장 찾아오너라. 마침 그때 왕후가 빨래 광주리를 옆에 끼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항우는 우미인을 보자 허겁지겁 마주 달려가며 다급하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오? 우왕후는 빨래 광주리를 내려놓고 방글에 미소를 지으며 제가 가기는 어딜 가겠어요. 개천에 흘러가는 물이 하도 맑기에 빨래를 빨아가지고 오는 길인걸요. 당신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다녀온다는 것이 조금 늦었네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항우는 그 대답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뭐요? 빨래를 하러 갔었다고? 이 사람이 여보 당신은 보통 여자가 아닌 왕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 왕후가 무슨 빨래를 한다는 말이오? 우미인은 얼굴도 아름답지만 마음씨는 얼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저는 왕후이기보다는 평범한 지엄이로 살고 싶어요.
당신은 남자라서 잘 모르시지만 여자들은 남편의 옷을 손수 빨아들일 때가 가장 행복한 법이에요. 귀엽기 짝이 없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항우는 여자들의 이 같은 섬세한 감정이 이해될 턱이 없었다.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야? 나는 천하를 호령하는 초패왕이고 당신은 당당한 왕후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세상에 어느 왕후가 빨래를 손수하느냐 말이야. 이제부터는 행여 빨래에는 절대 손도 대지 말아요. 그러나 우미이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말한다. 다른 빨래는 몰라도 당신 옷만은 제가 직접 빨고 싶어요. 그것만은 말리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우미이는 워낙 여자다운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왕으로서 거들먹거리며 호강을 누리기보다는 알뜰한 주부로서 귀여움을 받는 여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우는 아내의 그러한 성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왕후는 왕후로서의 채통을 세워야 하는 법이야. 빨래가 말이 되는 소리야. 하고 정색을 하며 꾸짖어 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아내의 목을 보니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는 싸구려 자연성 목걸이가 아닌가. 그 목걸이는 지난날 항우가 결혼 기념으로 걸어준 목걸이였다. 항우는 그때만 해도 값진 보석을 살 돈이 없어서 파란 빛깔의 자연성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크게 달라져 있지 않은가. 항우 자신은 대왕이고 사랑하는 아내 우미이는 왕후가 아니런가. 아니 그래, 당신은 왕후가 된 지금에도 그런 싸구려 목걸이를 아직도 걸고 있단 말인가? 우미이는 뜻밖의 말이란 듯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목걸이는 당신이 결혼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제게는 어떤 값진 보석보다도 귀중한 선물인걸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때에는 돈이 없어 부득이 그런 것밖에 줄 수 없었지만 지금의 나는 초패왕이 아닌가. 그런데도 일국의 왕후인 당신이 창피스럽게 어떻게 그런 싸구려 목걸이를 걸고 다니냔 말이오. 그러나 우미인의 생각은 남편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창피스럽기는 뭐가 창피스러워요. 왕후가 되었거나 말거나 당신의 아내이기는 마찬가지인걸요. 남들이 뭐라거나 제게는 이 목걸이는 소중한 보물이에요. 정말 안 되겠는걸. 항우는 혼자 개탄하다가 문득 시황제의 무덤 속에 들어있을 수많은 보물들이 머리에 떠올라 그러지 말고 조만간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쳐서 기가 막힌 보물을 선사할 테니 제발 그 싸구려 목걸이만은 벗어버리도록 하라고. 하고 말했다. 우미이는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쳐서 기가 막힌 보물을 선사하겠다는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하여 남편의 팔을 와락 움켜잡으며 따져 묻는다.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항우가 대답한다. 시황제의 무덤 속에는 희귀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들어있거든. 그 보물들을 모두 꺼내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진귀한 보물을 당신에게 선사할 테니 그 싸구려 목걸이만은 그만 벗어던지란 말이야. 그러자 우미이는 남편의 팔을 두 손으로 움켜잡으며 애원하듯 말한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니 제발 시황제의 무덤만은 파헤치지 마세요. 제왕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말씀이에요. 당신이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쳐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저주하겠어요? 나는 이 나라의 절대 군주야. 내가 하는 일에 어느 놈이 감히 반대를 하겠어? 아무리 그렇기로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끔찍스럽고 옳지 못한 일이에요. 옳지 못한 일을 강행하면 하늘조차 노여워하는 것이에요. 저는 당신이 주신 싸구려 목걸이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제발 무덤만은 파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잠이나 잡시다. 항우는 적당히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맘속으로는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칠 결심을 굳게 먹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지 않겠노라고 범증에게 굳게 약속했던 항우였었다. 내전으로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목에 걸려있는 싸구려 목걸이를 본 순간 그의 결심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다. 나는 이 나라의 절대 군주다. 절대 군주인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기 위해 무덤 속에서 보물을 파내기로 뭐가 나쁘단 말인가. 자고로 부부는 일신이라고 일러오지 않던가. 왕후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왕으로서의 나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생각한다. 아내가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을 끔찍스럽게 여기는 것이지 정작 진귀한 보물들을 듬뿍 안겨주면 아내는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 아닌가? 항우는 자기 나름대로 간단하게 판단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기어코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칠 결심을 먹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항우는 범증과 우미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려고 1만 군사를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 군사들을 직접 인솔하고 시황제의 무덤인 여산궁으로 향했다. 여산궁은 거창하고도 호화로운 방대한 능궁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아름드리 거목들이 햇빛조차 새어들지 못하도록 무성한 데다가 우룰창창한 수목 사이사이에는 호화롭기 그지없는 전각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처럼 전각이 수다한 밀림지대를 20리쯤 걸어 들어가니 그곳에는 호랑이와 코끼리의 석상 등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다시 20리쯤 더 들어가자 처리를 입은 문무백관들의 입상이 능침을 향하여 두 손을 감싸잡고 좌우에 도열해 있었다. 이렇게 시황제의 능침을 향하여 도열해 있는 문무백관들의 입상은 무려 3,000개나 되어서 그 거리만도 20리가 넘었다. 항우가 능침 앞에 이르러 정상을 올려다보니 능침은 마치 하늘에 솟아오른 태산처럼 장엄하기가 짝이 없었다. 게다가 능침 기슭에는 5만 가지 기와 요초가 무성하였다. 아, 진실로 엄청난 규모로구나. 시황제가 생전에 무덤을 호화롭게 꾸며 놓았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이처럼 거창한 규모인 줄은 정말로 몰랐구나. 앞장서서 걸어가던 항우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성이 절로 나왔다. 시황제의 능침의 규모의 거창함과 치밀함에 놀랐던 것이다. 마침내 항우는 1만 군사에게 호기로운 명령을 내렸다. 이 무덤 속에는 수많은 보물이 들어있으니 어서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하여라. 항우는 1만 군사를 총동원한 후 이대로 나누어 주야로 여산궁을 헐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산궁은 전체가 집체 같은 돌로 쌓아 올린 무덤인지라 그것을 헐어내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1만여 군사가 총동원되었으나 나무를 베어내고 전각을 헐어내고 돌을 추려내고 흙을 파옮기고 하다 보니 한 달이 지나도록 발굴 작업은 좀채로 진척되지 않았다. 이런 속도로 파내려가면 몇 해가 걸릴지 모를 형편이므로 항우는 마침내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이거 안 되겠다. 발굴 작업을 석 달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10만 군사를 더 동원하여라. 그러나 좁은 지역에 사람만 많이 동원한다고 발굴 작업이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다. 항우는 지지부진한 발굴 작업의 조바심을 느끼면서 보물을 어느 곳에 두었는지 그곳만 파 들어가면 될 터인데 누가 그곳을 아는 사람이 없겠느냐? 상을 크게 내릴 터이니 그곳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여라. 그러자 영포가 달려와 아랜다. 지난날 소신이 노역부로서 이 공사에 동원된 일이 있는 관계로 보물을 넣어둔 곳을 소신이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면 그대가 진두지휘를 하여 그곳을 우선적으로 파헤치도록 하라. 보물이 나오게 되면 그대에게는 중상을 주리라. 이번에는 영포의 진두지휘로 무덤을 파헤쳐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영포가 지목한 곳으로부터 500자쯤 파 들어가니 홀연 100평가량 되는 널따란 광장이 나왔다. 그 광장을 남쪽으로 50보쯤 걸어 들어가니 돌로 만든 누문이 있었다. 돌문을 열어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니 거기부터는 기다란 복도였는데 복도에는 돌로 아로 새겨진 용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좌우로 도열해 있었다. 이런 복도를 1000보쯤 걸어가니 그제서야 분문이 나온다. 그 분문을 열어 제치자 그 안에는 대전, 향전, 침전 등 대고를 옮겨다 놓은 것 같은 306원이 있었다. 시황제의 시체가 들어있는 석관은 침전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석관 앞에는 금은 보화 60만 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천하의 보물들이었다. 항우는 그 보물들이 처음 보는 희귀한 것들 뿐인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밖에 있는 보물들조차 이렇듯 뛰어난 물건들 일진데 관 속에 들어있는 보물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느냐. 이왕이면 석관도 때려 부수고 그 속의 것도 꺼내도록 하여라. 그러자 영포가 뛸 듯이 놀라며 아랜다. 대왕 전하, 석관을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일어나옵니다. 무슨 큰일이 난다는 말인가? 석관 속에는 철포와 대노를 설치해 놓아서
관을 부수면 철전 쇠 화살과 포석 등이 빗발치듯 쏟아져 나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옵니다. 그러니 석관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관 속에 그런 무서운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석관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항우도 죽기는 싫어서 밖에 보이는 보물만 수습하도록 명령하고 이번에는 침전 뒤에 있는 지하 아방궁으로 가보았다. 지하 아방궁도 지상 아방궁과 똑같은 규모로 거대하고 정교하게 지어져 있었다. 항우는 지하 아방궁의 호화로움에 의분을 느끼며 국가의 재물을 이렇듯 탕진했으니 진나라가 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불을 놓아 송두리째 태워버려라. 병사들이 곧 불을 놓아 지하 아방궁을 태워버리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방대했던지 지하 아방궁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석 달이나 계속되었다. 함양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항우의 무지하고 잔악함에 모두들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항우는 백성들의 원성 따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보물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을 골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한편 항우의 아내 우미이는 이날도 남편 모르게 시냇가에서 빨래를 한 후 일찌감치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의 옷을 직접 빤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었고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 맑은 물이 좔좔 흘러가는 시냇가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옷을 빨고 있노라면 그녀는 전신에 행복감이 충만해 오는 것 같았던 것이다. 퇴청한 항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오더니 힘찬 포옹을 해주며 아내에게 묻는다. 당신 오늘은 빨래질을 하지는 않았겠지? 안 했어요. 대왕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왜 했겠어요? 우미는 양심상 괴로웠지만 남편의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 거짓말을 해버렸다. 잘했어.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어주었으니 오늘은 대왕의 자격으로 왕후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사하겠어. 항우는 그렇게 말하면서 들고 온 꾸러미를 끌러 보석 목걸이를 하나 꺼내더니 지금 당신 목에 걸려있는 싸구려 목걸이는 창피스러운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을 걸고 다녀요. 하고 말을 하며 낡은 목걸이를 풀어내고 새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이었다. 항우가 우미인 목에 걸어주는 목걸이는 황옥, 청옥, 벽옥, 자정, 호박, 비취, 옥수, 홍보석, 녹보석, 황보석, 남보석, 담황옥 등 5색이 영롱한 12가지의 보석의 12지 신상이 정교하게 아로 새겨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목걸이였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시황제의 무덤 속에서 파낸 목걸이였던 것이다. 우미인도 여자인지라 남편이 목에 걸어주는 휘황찬란한 목걸이가 싫을 리는 없었다. 어마, 어디서 이런 진귀한 목걸이를 구해오셨어요? 우미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남편에게 물었다. 항우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어때? 이만하면 마음에 드는가? 당신은 내가 천하의 대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구하고자 하면 무엇인들 못 구하겠어. 왕후의 목걸이는 이 정도는 돼야 체면이 서니까 오늘부터는 이것만 걸고 다녀요. 그래도 제게는 처음부터 쓰던 자연색 목걸이도 소중한 것이에요. 우미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벼랑간 어떤 예감을 느꼈는지 일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며 얼굴빛이 심각해져서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다. 도대체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예요? 항우는 문제의 목걸이가 무덤 속에서 파낸 목걸이라는 것을 아내에게는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내 우미이는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극력 반대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항우는 얼른 이렇게 둘러대었다. 제후들이 왕후인 당신에게 선사하기 위해 각 지방의 특산물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 같은 목걸이를 만들어 왔군 그래. 그런 줄 알고 소중히 걸고 다녀요. 그러나 우미이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자들은 감성이 예리한 법이어서 우미이는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부르짖듯 말했다. 아니에요. 이것은 시황제의 무덤 속에서 파내온 물건임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목걸이에 12지신들의 귀신상이 새겨져 있겠어요. 속이려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미인이 워낙 진지하게 나오는 바람에 항우는 끝까지 속일 수가 없었다. 무덤 속에서 파낸 물건이면 어떻다는 거야?
옛날에 황후가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어디서 생긴 물건이건 간에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건임에는 틀림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걸고 다니면 될 게 아닌가? 비록 당신이 주시는 물건이라도 무덤 속에서 파낸 물건이라면 저는 싫어요. 이런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귀신이 쫓아다니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우리가 불행하게만 될 것 같아요. 우미는 그렇게 말하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항우는 버럭 화를 내었다. 못난 소리 그만하라고. 나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왕이야. 귀신 따위가 어찌 감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겠냐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작작 하라고. 이런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싫은 걸 어떡해요. 못난 소리만 하고 있네. 아무리 싫어도 목에 꼭 걸고 다녀야만 하겠어요? 물론이지. 남편이 주는 선물을 마다고 하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 당신이 내 말을 기어코 듣지 않게 된다면 목을 쳐버리지 그냥 살려둘 줄 아는가. 사랑에 겨워서 하는 말이었지만 농담치고는 무시무시한 말이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우미는 남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 말이 단순한 농담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보석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면서 당신이 그토록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목걸이를 걸고 다니겠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혼 선물로 받았던 싸구려 자연석 목걸이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그날부터 우미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셔질 데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줄로 목을 죄어 오는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것은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슬픔이었다. 농공행상.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속에 부장품을 꺼낸 것은 항우의 커다란 실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안식처로 지어진 지하 아방궁의 불까지 질러버린 것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 간에는 항우는 진시황보다도 더 무섭고 무지막지한 폭군이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게다가 항우가 초패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도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장수들에게 논공행상조차 베풀지 않아서 그들 역시 항우에게 불평이 대단하였다. 범증은 그러한 불만을 알고 항우에게 간한다. 진나라를 정벌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사온데 장수들에게 아직도 농공행상을 내려주지 않으셔서 모두들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그들을 후백에 봉하시옵고 시급을 하사하시어 임지로 부임케 함으로써 나라의 변방을 튼튼히 수호하게 하시옵소서. 항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좋은 말씀이요. 그러면 논공행상을 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정작 농공행상을 베푸는데 걸리는 인물이 하나 있구려. 패공 유방은 어떻게 처우했으면 좋겠소? 항우는 관중왕의 자리를 유방에게서 억지로 빼앗아오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유방의 존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범증은 한동안 생각해보다가 대답한다. 유방을 한왕으로 봉하여 파촉으로 보내시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유방을 파촉으로? 예, 유방을 지금처럼 패상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면 군사를 모아 어떤 짓을 할지 모르옵니다. 그러나 한왕이라는 명목으로 멀리 파촉으로 쫓아버리면 감히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파촉으로 보내버리면 딴 짓을 못할 것 같소이까? 물론입니다. 파촉은 워낙 첩첩태산의 산간 벽지인 관계로 그곳은 사람도 적고 물산도 빈약하여 대군을 양성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 군사가 없이는 어떻게 모반을 도모할 수가 있으오리까? 그러하오니 유방을 한왕에 봉하여 파촉으로 보내버리기만 하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늙어 죽고야 말게 될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좋아하였다. 참 기막힌 계책이요. 유방만 맥을 못 추게 해놓으면 천하는 절로 내 것이 될 게 아니겠소? 그러하옵니다, 대왕전하. 그러니 논공행상이라는 명목으로 유방을 하루속히 파촉으로 쫓아버리도록 하시옵소서. 항우는 범증의 말을 옳게 여겨 유방을 비롯한 모든 대장들에게 논공행상을 거행할 테니 침주로 모두들 모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방은 항우의 호출장을 받아보고 매우 난처하였다. 부른다고 호락호락 달려가자니 위신이 문제요. 그렇다고 항우의 명령을 묵살하자니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유방은 생각다 못해 중신 회의를 열었다. 항우가 내게서 관중왕 자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논공행상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호출장을 보내왔으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소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지금 형편에 항우의 명령을 묵살해버렸다가는 보복이 두렵사오니 먼 장래를 생각하시어 가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경솔하게 달려갔다가 만약 만인의 좌중에서 모욕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소? 소아가 다시 아랜다. 천만다행으로 장량 선생이 지금 항우의 막하에 머물러 계시오니 침주에 도착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장량 선생과 상의하시면 되실 것이옵니다. 정말 그렇구려. 그러면 장량 선생을 믿고 용기를 내어 침주로 가보기로 하겠소이다. 유방이 항우를 찾아가니 항우는 용상을 덩실 타고 앉아 내려다보며 유방을 완전히 수하의 장수 취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을 자리에서는 항우는 용상을 타고 앉아 있었고 유방은 다른 장수들과 함께 단아에 꿇어 앉아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 자리에는 장량도 항우의 등 뒤에 배석해 있었다. 장량은 단아에 꿇어 앉아 있는 유방과 시선이 마주치자 아무도 모르게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며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윽고 군정사가 항우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공 공문을 읽어내려갔다. 1. 유방 장군을 한왕에 봉하노니 남정에 도읍하여 파촉 41년을 다스리도록 하라. 2. 장안 장군을 옹왕에 봉하노니 패구에 도읍하여 질령 38년을 다스리도록 하라. 3. 사마은 장군을 세광에 봉하노니 역양에 도읍하여 질령 11년을 다스리도록 하라. 4. 동해 장군을 저광에 봉하노니 고노에 도읍하여 서진 38년을 다스리도록 하라. 5. 영포 장군을 구강왕에 봉하노니 육합에 도읍하여 북진 45년을 다스리도록 하라. 이상과 같은 논공행상을 낭독하고 난 뒤 끝으로 1. 범증 군사를 승상에 제수하여 압으로 존칭하고 2. 항백 장군을 상서령에 제수하여 대왕을 측근에서 보필케 하고 3. 종이 매장군을 우사마로 계포 장군을 좌사마로 삼아 대왕의 경호를 책임지게 한다. 논공행상에서 유방은 완전히 부하 취급을 당하는 바람에 모욕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명색은 비록 한왕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살지 못할 심심산중으로 정배를 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관중왕의 자리를 빼앗아간 주제에 나를 이렇게나 홀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아무리 참을성이 많기로 이것만은 묵고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든 유방은 항의를 할 요량으로 얼굴을 들어 항우를 정면을 쏘아보며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였다. 그러자 그 순간 항우의 뒤에 배석해 앉아있던 장량이 손을 들어 유방의 행동을 누르는 손짓을 해보였다. 말할 것도 없이 항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유방은 그래도 참을 수가 없어서 몸을 움직여 일어서려 하였다. 그러자 장량은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항우에게 이렇게 말한다. 대왕 전하, 논공 행상을 끝내셨으니 이제는 제후들에게 축배를 나눠드리도록 하소서. 유방에게 항의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장량은 일부러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윽고 항우가 주최하는 축하연이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논공 행상을 받은 장수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저마다 술잔을 나누며 크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유방은 화가 동하여 술을 마실 기분이 나지 않았다. 장량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리 불쾌하시더라도 오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마시옵소서. 축하연이 끝나거든 이번에는 저도 패공을 모시고 패상으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유방은 그 소리에 귀가 번쩍 튀는 것만 같았다. 선생이 나와 함께 패상으로 돌아가 주신다면 그처럼 기쁜 일이 없겠소이다. 그러나 항우가 선생을 돌려보내려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장량은 항우 옆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진나라를 평정하는 대업을 이미 완성하셨으니 저는 오늘로써 패공과 함께 일단 패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못마땅한 듯 아니 나는 자방더러 언제까지나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방은 나보다 더 패공을 도와주고 싶어서 내 곁을 떠나겠다는 말씀이요? 하며 노골적으로 나무란다. 장량은 얼른 이렇게 대답한다. 대왕의 말씀은 오해의 말씀이시옵니다.
저는 패공을 돕기 위해 이곳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었고 저의 고국인 한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이곳을 떠나려는 것이옵니다. 한왕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실 때 진나라가 평정이 되거든 그날로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엄명이 계셨던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에 일단 패상에 들러 짐을 꾸린 후 즉시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항우는 그제서야 오해가 풀린 듯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려 하고 유방과 함께 돌아가기를 허락해 주었다.